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MKYU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3번 정도 상속의 기술이라는 네, 제목으로 상속에 관한 강의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상속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궁금하겠지만 오늘은 배우자 상속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활법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상속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의 모든 것. 먼저 첫 번째로 배우자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전부 아니에요? 뭐 반 아니에요? 당연히. 의외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된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결혼해 온 배우자가 왜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속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본적인 상속에 관한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가족의 재산이라는 것이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안의 재산이라기보다는 부부가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도움 없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배우자의 상속권은 배제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배우자 상속권이 이제 조금씩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녀의 반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자녀의 동등하게 지금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와 내지는 부모님의 2분의 1까지 가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현행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일단 부모님은 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계 비속이 있으면 자녀들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 분해에 대해서는 5하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1.5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 경우에만 배우자가 전부 다 가져가고요. 자,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5할이 가산이 되니까 1.5대 1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자녀가 2명이면 1.5대 1대 1. 그래서 산수 잘 하시죠? 네, 금방 계산되시나요? 배우자가 7분의 3. 자,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9분의 3밖에 상속을 못합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자녀하고 있을 때 자녀가 많아지는 경우에 상속분이 계속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집 한 채가 있고 이 집은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평생 고생해서 만드신 유일한 재산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자녀가 3명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머니 9분의 3, 자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머니 몫이 3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몫이 2억, 2억, 2억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의 자녀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이 재산 다 주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은 누가 살게 되느냐? 어머니가 보통 살게 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자, 내 몫이 여기에 다 감춰져 있는데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자녀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뭐 회사에서 잘려서 가게가 필요하거나 회사에서 뭐 갑자기 잘리게 됐는데 애들이 수학학원을 보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또 한 자녀가 뭐 이혼을 하게 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이때 이 집이 가만히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머님의 지분인 이 3억만 가지고 끝까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는 이 자녀들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집을 어머니는요 이 집에서 그냥 사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전부 다 어머니가 가지세요. 그런데 등기만 우리한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세금 내고 한 번 더 등기하기,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이거 다 가지고 사시되 등기만 그냥 저희한테 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3분의 1씩을 이렇게 해줬더니 정말 역시나 자녀들이 전부 다 분할해달라고 소송에 들어오는 사례를 실제 제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어머님이 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30년에서 40년, 20년, 10년만 살아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2분의 1은 전부 다 부부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재산 분할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그냥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살아서 상속을 했는데도 3억밖에 못 가져간다. 이게 조금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 어머님이 여기에 대해서 50%를 재산 분할을 이혼을 했다면 4.5억을 가져가는데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평생 사는데 3억을 가져간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송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배우자 상속분이 이렇게 인정되는 거와 관련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실제로 조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좀 현실적으로 이게 상속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 뭔가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동의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유언 거민법이라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 때 남아있는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재혼이 없었단 말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나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면 일단 내가 다 상속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엄마니까. 그리고 자녀에 대해 상속하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라는 얘기예요.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보면 일단 그 집은 엄마 혼자 상속하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편안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가보면 여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으면 일단 여기도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혼이 겹쳐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자녀는 배우자에 대해서 일단 상속을 하는데 상속분에 따라서 금전 청구권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우자하고 자녀가 같이 재산을 상속하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배우자가 전부 가지고 있다가 자녀는 엄마한테 금전 청구할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금전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엄마가
나중에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망할 때 비로소,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큰 문제가 없기 전까지는 전부 다 배우자가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자, 여기서 엄마 아빠라고 하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배우자를 보호해 준 제도가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나라 또 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일부 이 제도는 부부 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처럼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을 먼저 나눠 놓고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0월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민법에 혼인 기간 동안에 증가한 재산에서는 채무를 공제한 재산의 2분의 1을 먼저 배우자가 가져가다. 그러면 이제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재산이 이제 두 사람이 혼인 중에 재산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사례 9억이라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2분의 1은 4.5억은 먼저 그냥 배우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4.5억 가지고만 자녀들하고 상속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 2분의 1은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일부를 더 가져가니까 최소한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좀 안전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2013년에. 그런데 이제 이때 왜 무산이 됐냐면 이 집이 이제 부모님하고 두 분이서 만든 집이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제 미국하고 네덜란드처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사람이 재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혼을 안 해야 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재혼이 끼어져 있으면 이 먼저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괜찮은데 자녀들 중에서 이제 전원 배우자 자녀가 여기 있으면 아니 여기에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내지는 이혼한 우리 엄마가 만든 것도 있는데 왜 나중에 결혼한 엄마가 반을 다 가져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개정이 못 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도 부부재산 공동명의에 관한 논의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정말 이룬 재산이라면 이런 선취권을 도입하기 전에 아예 그냥 이 집에 대해서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2분의 1은 아버지 명의고 2분의 1은 어머니 명의라면 어차피 상속은 2분의 1에 대해서만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배우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최소한 부부가 같이 이룬 재산, 집 한 채 정도는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고 보호이다. 이런 안전장치다. 사실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릴지,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저도 뭐 애가 셋이 있지만 지금이야 뭐 애들하고 저하고 이쁘고 뭐 그렇게 잘 지내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집 한 채 정도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이라면 공동명의로 해놓는다면 사실 이렇게 법 개정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좀 안전장치는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배우자 상속 순위 배우자 상속 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배우자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배우자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순위, 법률상 지분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저도 사실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시대도 좀 변했고 뭐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를 굳이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우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뭐 살다가 뭐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사별한 이후에 뭐 노후를 같이 할 분하고 사는 경우에 뭐 굳이 또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나 하면서 사실혼인 상태로 노후를 같이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을 해보면, 자, 배우자가 이제 사별한 이후에, 한 분이 사별한 이후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새는 이제 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자체가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0대에 만났다고 하면은 100세에 사망을 하면 사실은 50년을 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같이 산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재산도 같이 모았을 거고,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어? 이게 지금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제 민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이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혼할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100% 재산 분할을 해줍니다. 근데 재산 분할을 해주는 배우자가 그 상속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되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 어려운 경우가, 그나마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면은 그냥 재산을 안 받으면 또 뭐 그것대로 포기하면 말지만 부채를 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채만 지고 상속권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뭐 부인에게만 쌓여 있는 경우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인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상속인에는 이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망보험금은 사촌 형제들한테만 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단돈 진짜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혼 배우자는 수억의 채무를 져야만 하는 상황에 빠졌고,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보험금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이 이런 상태에 있거나 내지는 주위에 이렇게 사실혼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은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채무도 같이 상속하는 것이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도 이런 입장입니다. 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혼인지 여부가 어디에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혼인지 아닌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상속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보세요, 당사자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는 살지만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재력가들, 뭐 내지는 자녀들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부랑 똑같이 살면서 말은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혼인신고는 안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 상속을 안 하겠다는 이런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강렬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매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되는데 최소한의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도 이 정도의 금액이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확인 청구를 해서 요게 받아들여지면 상속권을 취득하게 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입법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실혼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주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부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아예 상속권이 없는 경우,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사촌 형제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례가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경우. 그랬을 때 내가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법원에게 판단을 받으면 일부 인정을 받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그리고 이건 법상으로 보호되는 거고요. 각종 연금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일부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 정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잊어버린 게 있네요. 네, 배우자가 이렇게 상속권이 있다 보니까 좀 악의적으로 좀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권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9분의 3인 경우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사실 전체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9분의 3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수가 있겠고 자녀가 적은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한 사람인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배우자의 상속권을 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악의적이까지는 아니지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서 제가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소송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피운 사람이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악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정말 사고였는지 어쨌든 입증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한번 있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배우자의 상속권을 탐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내지는 이혼한 경우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에 이분하고 이제 가까워진 분들이 뭐 우리 현재 말로 썸을 탄다고 할까요? 썸을 타다가 친해지다가 뭐 간병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지내다가 관계가 부부인 것이 부부가 아닌 것이 이런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밖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보기 좀 민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는 둘이 정말로 부부 사이인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혼인신고가 무효다. 왜냐하면 상속권이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게 무효다. 아니다. 우리 정말 부부처럼 살았다. 이거 가지고 다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결이 가고 있는 흐름이냐면요.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혼인관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는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혼인관계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면 부부처럼 잘 살았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아니 무슨 그런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 혼인 의사가 있었겠느냐, 이건 무효다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전에도 부부처럼 살았다면 이거는 당시에 쓰러졌다 하더라도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필요하신 분들, 명확히 이런 분들,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을 좀 막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미리 성년후견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처분을 하거나 신고를 할 때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그 재산이 사실 어떻게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또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제3자가 느닷없이 여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침해하는 거 없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